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2026년에 주식 분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예측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목록에 넣어두셨을 만한 두 기술 대기업이죠. 넷플릭스하고 메타 플랫폼.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돌이켜보면 2024년은 진짜 주식 분할의 해였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었죠. 맞아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콤, 치폴레, 월마트. 굵직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네, 정말 앞다투어 주식을 분할했었는데, 근데 2025년은 좀 상대적으로 잠잠했어요. 그랬죠. 약간 시장 불확실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든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2026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왜 그럼 넷플릭스하고 메타가 2026년 주식 분할에 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또 그 주식 분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주가를 낮추는 거,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업 전략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아주 기본부터 짚고 가죠. 주식 분할,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2대1 분할이다 이러면 내가 가진 주식 한 주가 두 주가 되는 거고 대신에 주당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 가치, 시가총액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주당 가격이 낮아지니까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죠. 네,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사실 요즘은 소수점 거래가 워낙 보편화돼서요. 아무리 비싼 주식이라도 $10, $5어치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아, 맞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A주 같은 거 $75만 이래도 소수점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소액 투자자 접근성 향상 이게 아주 결정적인 명분은 아닐 수 있어요, 요즘은. 아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이 여전히 좀 의미를 갖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그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같은 $500를 투자해도 그 버크셔 A주의 1,500분의 1 조각을 갖는 거랑 $500짜리 B주 한 주를 온전히 소유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뭔가 온전한 내 주식이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만족감이 분명히 있고요. 둘째는 직원들 스톡 옵션 같은 보상 프로그램 운영할 때 좀 편의성이 있습니다. 아, 주가가 너무 높으면 좀 복잡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당 가격을 낮춰놓으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셋째는 옵션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이에요. 옵션 시장이요? 네, 주식 옵션 계약이라는 게 보통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좀 적은 자본으로도 옵션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시장 유동성 증가에 좀 기여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심리적인 만족감, 직원 보상, 옵션 시장까지 이게 단순 가격 조정 이상의 의미가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기업이 주식 분할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아,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지금 우리 주가가 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오를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분할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셈이죠. 오, 의미심장한데요. 물론 이제 이 자신감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니에요. 그 오라클 사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오라클이요? 네.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오라클이 무려 6번이나 주식을 분할했습니다. 6번이요? 와. 네. 당시에는 엄청난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았어요. 닷컴 버블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2000년에 찍었던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5년이요? 와. 분할 한 번 잘못했다가. 그렇죠. 그 충격 때문인지 오라클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주식을 분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낙관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6번 분할 후에 15년 회복이라니.
아, 주식 분할 결정이라는 게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고 또 그 결정이 회사의 미래 전망이랑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좀 실감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0년 후보들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 넷플릭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2015년에 한번 크게 분할했었죠. 7대 1이라는 좀 파격적인 비율로. 네, 맞아요. 7대1. 그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분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사이에 넷플릭스는 뭐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변했죠. 예전에는 DVD 대여 사업에서 시작해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오로지 가입자 수, 그리고 매출 성장, 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면 네네. 이제는 수익성, 그리고 현금 흐름, 이걸 더 중시하는 좀 성숙한 기업으로 변모했어요. 맞아요. 디즈니 같은 전통 강자들이 스트리밍 시장에 막 뛰어들고 애플, 아마존 같은 뭐 IT 공룡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진짜 살벌해졌잖아요. 엄청 자죠. 그런데도 넷플릭스는 그 광고 요금제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또 계정 공유 단속하면서 수익성 개선하는 등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가는 얼마죠? $1,2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가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넷플릭스가 단순히 현재 성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3배로 늘리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3배요? 와. 네.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을 더 높여서 마진을 대폭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야, 포부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포부랑 또 현재의 높은 주가 이걸 고려하면 2026년에 한 1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2015년처럼 7대1 비율로 주식 분할을 단행할 가능성 이게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넷플릭스 상황이 딱 아까 이야기했던 주식 분할은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 명제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 1조 달러 시총 목표라는 게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3년간 보면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이걸 5배 이상 늘렸거든요. 5배나요? 와, 네. 그 과정에서 보여진 수익성 개선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그렇게 심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모델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성공적으로 찾아내고 또 비용 효율화도 이뤄낸 결과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탄탄한 재무적인 기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이게 뒷받침되니까 $1,200가 넘는 주가를 분할해서 투자자들한테 우리 성장 과실 같이 나눕시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유인이 충분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넷플릭스의 잠재적인 분할은 그냥 단순한 주가 조정 이벤트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했는지 그리고 그 치열한 스트리밍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넷플릭스의 변신과 그에 기반한 자신감,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다음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메타 플랫폼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네, 메타. 메타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 같아요. 2012년에 상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주식을 분할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유일하죠. 그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텐타이탄 이런 빅테크들 중에서 유일하게 분할 경험이 없어요. 그러게요. 사실 뭐 분할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죠.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2022년 가을. 네, 그때 힘들었죠. 메타버스에 대한 좀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실적 부진, 이게 겹치면서 주가가 $100 아래로 그냥 추락하는 위기를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진짜 메타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론이 엄청 팽배했고 뭐 주식 분할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인스타그램 릴스, 그죠? 쇼폼 비디오? 네, 릴스 역할이 컸죠. 릴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들 참여 시간을 확 늘렸고 이게 광고주들한테 다시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고요. 아, 그럼요. AI 중요하죠. 메타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한테는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딱 추천해주고 광고주한테는 더 정교한 타겟팅 그리고 성과 측정을 가능하게 했잖아요. 네, 그 알고리즘 개선 효과가 컸어요.
그 결과 광고 매출이 크게 반등했고 인스타그램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로 다시 입지를 굳혔습니다. 주가도 지금 $700 넘어섰죠? 네, $700 넘었죠. 진짜 2년 만에 7배 이상 오른 거니까 그야말로 극적인 회복이죠.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네, 메타의 그 회복력 그리고 변화 적응 능력은 정말 좀 경이로울 정도예요. 단순히 주가만 회복한 게 아니라 회사 체질 자체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체질 개선까지? 네, 지난 3년간 잉여 현금 흐름 FCF가 163%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업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메타가 이 기간 동안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걸 단행했어요. 아, 투자를 엄청나게 했군요. 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와중에도 FCF가 저렇게 늘었다는 거는 그 핵심 사업인 광고 비즈니스의 효율성, 수익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정말. 만약에 AI 투자가 없었다면 FCF면 훨씬 더 높았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투자자들은 이런 전략적인 투자를 더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메타는 그 메타버스 실패라는 비판을 AI와 쇼폼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딱 입증한 거죠.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탈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인 AI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700가 넘는 주가는 첫 주식 분할을 하기에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첫 분할이요? 네, 아마 한 5대1 정도, 그 정도 분할 비율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알리는 좀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와, 위기를 극복하고 AI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장착한 메타의 첫 분할 가능성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넷플릭스랑 메타 두 기업 모두 실적, 성장성, 주가 수준 이런 걸 보면 분할의 명분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 두 기업이 분할을 고려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재밌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뭔가요? 바로 미국 증시의 상징과도 같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DJIA라고 하죠.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입니다. 아, 다우지수 편입이요? 네, 이게 왜 주식 분할이랑 관련이 있죠? 이게 왜 흥미롭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2024년에 다우지수에 새로 편입된 기업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페인트 회사 셔윈 윌리엄스. 네, 이 세 기업이 모두 편입 직전에 주식 분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우지수는 S&P 500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주가 가중 방식을 사용해요. 아, 주가 가중 방식? 네, 그러니까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 주가가 $1,000면 $100짜리 종목보다 지수 변동에 10배의 영향을 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 위원회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너무 높아서 지수 전체를 좀 왜곡시키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말한 세 기업 모두 분할 후에 주가가 $400 미만이 된 상태에서 다우지수에 편입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현재 넷플릭스 주가가 $1,200 넘고 메타도 $700 이상이니까 이 주가는 다우지수에 바로 편입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그렇네요. 따라서 주식 분할이 다우지수 편입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현재 다우지수 구성을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대표하는 기업이 없다는 약점이 좀 있죠. 아, 맞네요. 그러고 보니. 반면에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이미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두 거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기술주를 추가한다면 또 다른 클라우드 강자인 알파벳, 구글보다는 소셜미디어의 절대 강자인 메타가 통신주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같은 종목을 대체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오, 그럴듯한 시나리오인데요. 넷플릭스의 경우는 이제 월트 디즈니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지난 몇 년간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스트리밍 사업 수익화에서 꽤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면서 반등하고 있어서 교체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 넷플릭스하고 메타에게 주식 분할은
단순히 주가 관리 차원을 넘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의 모임인 다우지수에 입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다우지수 편입이라는 게 기업의 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ETF 같은 걸 통해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 자금을 유치하는 실질적인 이점도 가져다 주니까요. 그렇군요. 다우지수 편입이라는 또 다른 동기부여까지. 와, 넷플릭스랑 메타의 2026년 주식 분할 가능성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렇죠. 정리해보면 두 기업 모두 강력한 실적 회복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또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성공적인 전환, 그리고 $1,000를 넘거나 육박하는 높은 주가 수준, 여기에다 다우지수 편입이라는 잠재적 호재까지 맞물려서 2026년 유력한 분할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수점 거래 시대에 주식 분할의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이라든지 심리적 효과, 옵션 시장 활성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다우지수 편입 같은 전략적인 고려 사항까지 감안하면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인 셈이죠. 네. 궁극적으로 이 주식 분할 결정이라는 것은 회사의 펀더멘탈,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반영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기업의 자신감과 전략적인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 분석이 이 두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깊은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2026년 주식 분할 가능성을 이렇게 깊이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주식 분할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기업의 장기적인 본질 가치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의 기대 심리를 이용한 좀 단기적인 효과에 더 가까울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분할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조정에 불과한 건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더 나아가서 오늘 저희가 다룬 넷플릭스하고 메타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의 또 다른 주식 분할 후보는 어떤 기업이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은 질문인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